오늘은 안녕하세요. 마음연구소의 마음여행 가이드를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마음속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고민을 나누고 마음여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행의 주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쓰담쓰담 마음연구소의 스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사회성이다. 네. 그 뭐 사이코패스하고 많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즘은 하나로 통일해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APA에서 그 전문 용어인데 그 미국 APA에서 DSM-5라고 진단 기준을 지금 정리해 놓은 그 DSM-5에 의한 진단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의 진단 기준이 있고 네. 그 중에 3개가 해당될 때 성격장애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긴 하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 진단을 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하고요.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15세 이전에는 품행 장애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네. 18세가 넘었는데 그 7개 카테고리 중에 3개에 해당되는 걸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다가 꽁꽁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7가지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규범을 따르지 않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진단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원인이나 메커니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 증상들을 가지고 보편 증상을 모아놓은 게 진단 기준이다 보니까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름 자체가 반사회잖아. 안티 그쵸. 소셜이기 때문에 그 사회 규범하고 반하는 행동 때문에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범법 행위가 걸려들어서 들어간 경우에 진단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책에서 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요. 거짓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명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네, 사실 거짓말이나 어떤 가명을 쓰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낸시 맥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반사회성의 포인트는 폭력성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그 핵심 주제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괴하고 내가 그 파괴된 위에 올라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기가 되든 폭력이 되든 아니면 은밀한 어떤 다른 행동이 되든 핵심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반사회성이 어떤 특정 부분인 것 같아요. 충동성이라고 하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죠. 갑자기 딱 찔리는데 어머나. 네. 저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슨 계획을 하고 하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단지 이 세 번째 진단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반사회성인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냥 난 느끼는 대로 행동해 그런다고 반사회성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게 사회와 반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그 쾌락의 중심에는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이렇게 짓밟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을 때 그런 마음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쉽게 이제 흥분을 하게 돼서 그거를 공격적인 양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타인과의 싸움을 빈번하게 이렇게 만든다던가 시비를 건다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타인을 이제 공격하는 거고 쉽게 흥분하는 건데 그게
핵심 자체가 이기려는 마음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어떤 조절하거나 제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이기면 그만이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보면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진단 기준하고 맞게 계획성 없이 네. 충동적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한테는 무모하고 안 무모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하다 이건데요.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던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관가하고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책임감 그렇죠. 자체가.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 혹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가 맥락이 안 이어지잖아요. 네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상담에서도 사실 이렇게 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알려져 있기로는 일단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나의 성격 장애를 고치고 싶다, 너무 괴롭다 이런 사례를 들고 오는 경우도 없고, 네. 그리고 주로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기로 굉장히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고 했지만 또 일부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요, 고치는 사례들도 꽤 많다고 해요. 네. 네. 보통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는 이제 끌려오죠. 범법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끌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기는 해요.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갑질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수단으로 쓰고 자기애성 장애에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을 나를 찬사할 대상으로 보는 거라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그 목적이 좀 다를 뿐 착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라고도 하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오늘은 정말 짧으네요. 네, 그렇네요. 우리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찔리는데 네, 해당은 안 돼서 오늘은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다시 뵙도록 궁금하신 글 주시면 그 댓글에 대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